예, 안녕하십니까. 그 변제의 목적물 간단하게 목차 정도로 한번 보시면은 특정물 인도의 경우에는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 종칙 처음 출발할 때 좀 보고 온 내용입니다. 불특정물 인도, 만약에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채무자가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그 물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타인은 물건 소유자인 그 사람은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은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 절대권인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라도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하시고, 양도 무능력자가 인도했다면 양도할 능력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 다음에 채권자의 선의취득 등 채무자가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여 변제하였거나 양도할 능력 없는 자가 소유물을 인도하여 변제한 경우에 이를 수령한 채권자가 이미 그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러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게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때 채권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시면은 437페이지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 437페이지 변제의 목적물,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거. 실제 인도할 때의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하면 된다는 거.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일단 채무자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유효한 변제로 되지 않으면 단지 그 반환 청구만 제한될 뿐인데, 이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채무자만이고, 채무자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타인의 물건의 인도가 예외적으로 유효한 변제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가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일단 확정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된다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효과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그때 그 반환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 정도 하시고, 조금 전에 본 463조, 465조의 해석에 관하여 주의할 것이 있는데, 첫째, 특정물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특정 물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저 화면에 있는 내 교과서에서는 아예 목차를 불특정물 인도 이렇게 들어온 거죠. 둘째로 이들 규정에서 채무자는 널리 변제자의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라는 것, 당연한 이야기고, 제3자가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다 라고 한 거죠. 실제로 채권자에게 선인취득,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시효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역시 465조가 적용되지 않고, 선인취득,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시효의 법리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랬을 때 진정한 그 물건 소유자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함으로써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네, 부동산 시효 취득이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양도 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제한 능력자와 같이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 제한 능력자가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는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라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취소가 되면은 취소 효력은 발생하는데 이 464조에서 다시 유효한 변제하지 않으면 그 물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변제하고 그 물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된다는 것. 역시 이 경우에도 464조도 특정물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한 능력자 측에서 변제만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채무를 발생하는 범행 자체를 취소한 경우에 그 경우라면 이 464조가 적용되지 않겠죠. 지금 이 464조는 변제가 취소된 때, 그래서 변제는 법률행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예 그 법률행위 자체도 제한 능력자로서 취소해 버리면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변제를 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 아닐 때 법률 행위를 했고 그 이행 변제를 피승연 후견인이 되고 난 뒤에 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다음 변제 장소는 변제를 하여야 하는 장소다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이고 채무는 변제의 장소에 의하여 지참채무, 주심채무, 송부채무로 나누어진다. 지참채무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채무자가 지참해서 채권자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고 주심채무는 가져가라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송부채무 제3지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변제 장소는 일단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에 따르고 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의 성질에 따른다. 뭐 당연하죠. 그 예를 들어 놓은 게 가옥의 수리 채무 같으면은 가옥이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겠죠. 뭐 수리센터에서 가옥을 들고 온나 내가 수리해 주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런데 이들 표준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 그때 이제 467조가 적용될 것인데 467조에 의하면 특정물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무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해야 되고 특정물 채무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지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거.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자가 이른바 지참채무 원칙이다.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지에 갖다 줘야 된다. 이거죠. 지참해서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변제 장소에 갖다 줘야 변제 장소에서 변제를 해야 제대로 된 채무 이행이 된다는 거. 만약에 변제 장소 아닌 곳에 뭐 지참 채무가 원칙인데 뭐 채무자가 내가 돈 갖다 줄 시간이 없으니까 와서 받아가라. 정당한 이행 제공이 아니니까 채권자가 수령을 거짓을 하더라도 수령 지체가 안 되죠. 채권자 주소지에 갖다 줬는데 뭐 채권자가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오늘 못 받겠다 하면은 채권자 지체로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39페이지 2번 보시면은 변제 제공은 변제 장소에서 행하게 되며 다른 곳에서 제공한 채무 내용에 쫓은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경우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장소에서 이행할 때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 지체는 아니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하나인 이행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제 장소가 이래서 또 중요하겠지만 이게 소송법하고 연결되면은 관할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돈 갚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 주소지가 뭐 일반적인 토지 관할이 있지만 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주소지도 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제로 요 근래에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사건은 강원도에 있었는데 채권자 주소지가 부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토지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강원도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A가 실제 살고 있는 것은 부산이고, 그래서 건물 철거 인도 소송을 한다면은 부동산 소재지가 관할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강원도 쪽 뭐 이쪽에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법 증거를 하게 됐다면은 그때 건축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타인 토지임을 알면서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토지 소유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에 선임무과실로 했다 하더라도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실질적인 부당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그 부당이득 받는 청구권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데, 이거는 금전채권입니다.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인 강원도도 관할이 있지만 채권자 주소지인 부산도 관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은 강원도에 있었는데 소송 제기를 부산에다가 한 거죠. 뭐 채권자야 부산에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부산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근데 해필이면은 이 불법 건축물이 어떤 법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K로 되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근데 어떤 사유 때문에 이 법인 대표자가 P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변론기일 하루 전날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 원고한테, 부산에 계신 분한테 요 등기부 등본을 이메일로 보내줘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가시라.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지금 P가 대표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변론 기일날 K가 출석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이전에 이 사람들이 관할 위반이니까 강원도로 이송해달라라고 그 뭐 청구를 했던데, 법에다가 관할 이송 신청을 했던데, 그때 관할을 소명하라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경우에는 뭐 토지인도 건물 철거만이 소송물이 아니고 그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금전채권도 소송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부산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할 이송하지 않고 부산 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등기부상 대표자가 바뀌는데 전 대표자가 피고석에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한테 내가 혹시 전 대표자가 오면은 이 법인 등기부를 판사님께 보여드리고 대표자가 안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판사님께서 당신들은 그 앉을 자격 없다고 저 관람석으로 내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첫날은 그 피고 불출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변론기일에는 이제 소송들이 허가 신청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어쨌든 원고 측이 승소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얘는 원고 측으로서 소장을 제출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 관할을 잘 이용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소송에서 큰 무기입니다. 소송에서 무기를 잘못 이용해 가지고 패소당하는 것보다는 잘 이용해서 승소하는 게 낫죠. 물론 이때는 내가 볼 때 좀 피고가 조금은 좀 뭐 그 정도. 일단 439페이지 변제 시기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 즉 이행기 또는 변제기를 가리킨다. 이행기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뭐 정해질
주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급보의 성질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한다라는 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440페이지 채무는 이행기에 변제해야 된다. 그러나 당사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민법 총칙에서 공부한 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이게 주로 나타나는 게 임차인이 뭐 어느 해 10월 달까지 뭐 약정을 해가지고 임차를 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 나가지고 6월 달에 이사갈 사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때 보증금도 있었고 월 차임도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나머지 4개월 포기하고 이사 가는 거는 자기 마음이겠죠.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 월 차임 그거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기를 잘못 알고 미리 변제한 때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된다는 거. 채무자가 이행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되고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행기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변제 비용 부담. 변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고 채권자 주소지에 갖다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채무자가 서울에 있고 채권자가 부산에 있으면은 채무자가 들고 부산까지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계좌이체로 보내고 하지만 옛날 이 법 조문들이 다 로마 시대 때 있었다는 거죠. AD 뭐 7세기경, 6세기경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그 로마법을 집대성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권 빼고는 거기 있었고 대리제도는 근대 민법이 장안한 거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로마법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민법에는 유치권이 물권에 들어있지만 로마 시대에는 그게 채권이 들어있다, 뭐 채권에 있다 그런 특징적인 거 빼놓고는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돈을 갖다 주는 거 상당한 그 변제 비용이 부담될 수 있죠. 들고 가다가 뭐 대전쯤에서 산적을 만나가 다 뺏겨버리면 이행 안 한 거잖아요. 이행 제공 안 한 거잖아요.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기타 행위로 인하여 변제 비용이 증가한 때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돈 갚을 때가 되니까 그냥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변제 증거까지 볼까요? 변제 증거. 변제 자체에 의해서 채권 채무는 소멸한다. 근데 변제가 있은 후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변제자에게 영수증 청구권과 채권 증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그런데 영수증 청구권 이거는 변제자가 적극적으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써달라는 거고 후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시 이행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 써준 사용증 그거 돌려달라 이라는 거라는 거죠. 영수증 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거. 영수증 안 써주면 돈 못 주겠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채권 증서 반환 청구권 사용증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는 채권 증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소멸한 때도 마찬가지다. 채권 증서 반환 비용은 반환 채무자인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돌려주는 거는 그 영수증 가지고 돈 받으러 간다 했는데 영수증을 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안 가져왔다. 그럼 채권자가 다시 가지고 오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이 채권 증서 반환 청구권은 일부 변제자에게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다. 당연하죠. 일부 받았는데 채권 증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 버리면 다음에 채권자는 돈 못 받을 우려가 있죠. 그러나 증서에 일부 변제 뜻을 기재하게 할 수는 있다는 것. 근데 이 채권 증서 반환과 변제는 동시행 관계는 아니고 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